안녕하세요. 올해 읽은 책 중 어떤 책이 가장 좋았더라? 예. 한 해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이맘때쯤이 되면 그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 관련된 분들만 이 프로젝트를 보시기 때문이죠. 예. 올 한 해 우리를 웃기고 울렸던 독자들의 시선을 꽉 잡았던 책들 궁금하시죠? 한 해를 돌아보는 2022 출판계 결산, 작년에 이어 인기 서평가들 모여서 총출동하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서평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각각 올 한 해 출판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좀 질문 좀 드렸는데요. 먼저 키워드, 한 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성진 선생님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의 어떤 다양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뭐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일단 출판과 OTT라는 키워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OTT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에 가령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이런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게 이제 TV를 다 대체했는데, 물론 뭐 과거에도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뭐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에 원작이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 그 영향력이 굉장히 두드러진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파친코라는 애플 TV 드라마죠. 8부작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작 소설이 출간이 돼서 국내 독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뭐 그야말로 단숨에 뭐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물론이고 그 작품을 쓴 이민진 작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반열에 바로 그 위상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판과 OTT 뭐 이런 키워드는 이제 올해의 키워드로 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그 대본이 팔리는 맞아. 드라마의 대본이 팔리는 이런 것들도 예전에 없었던 현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쭉 제가 오늘 좀 찾아봤더니 2월에는 그해 우리는 이거 드라마 사실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굿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주인공들이 고등학교 때 시절에 썼던 명찰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돈 주고 사고 싶더라고요. 그 세대십니까? 뭐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의 우리는 같은 대본집이 출간이 돼서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헤어질 결심 엄청 많이 팔렸죠. 예.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래서 또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래서 이제 어떤 드라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 말하자면 하나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 소유욕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러한 관심들이 출판으로도 연결된 것 이런 것들은 또 예년에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 밖에도 키워드 많겠지만 다른 것들은 좀 역시 해석의 황제세요. 네.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거창하게 했다. 네. 이렇게.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K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한계를 이제 올해 거의 다 뛰어넘는 듯한 느낌. 이를테면 뭐 아까 대본집도 얘기하셨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뭐 K-팝은 뭐 진작에 뭐 세계를 이제 주름 잡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책이 가진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밟고 지나가야 된다. 더 정확하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K 콘텐츠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뭐 미주에서 호주 이런 데서 막 난리들 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출판인들이 늘 얘기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요즘은 이 표현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책들이 한국의 작가들이 이제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지면 훨씬 더 많은 작가들이 세계로 갈 수 있다. 이제 시공간의 영향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출판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체가 K 콘텐츠의 위상을 새롭게 좀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확실히 뭐가 하나가 이제 좀 빵 뜨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 그 대본집이 굉장히 이제 선주문돼서 엄청나게 판매가 되면서 밑에 댓글들이 헤어진 결심 그 대사에 나오는 영화 대사 중에
마침내 안 삽니까? 뭐 이런 댓글로 또다시 이렇게 밈으로 또 그렇죠. 활용이 되고 예. 도는 거 봤을 때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굿즈의 수준 또한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통칭해서 저는 요즘에 이제 아까 뭐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한때 우리가 참 많이 썼는데 요즘엔 IP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저작권 비즈니스가 정말 많은 가능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권리의 다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원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수많은 부차적인 부가가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 한 권이 나오면 그 소설이 이제 영화가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무슨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 해외로 판권이 팔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천 콘텐츠가 지금 전 세계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최근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 뭐 OTT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국경을 넘는다라는 것이 예전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비교적 그래도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국가적인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지금 작가들 가운데도 이제는 한국 독자가 아닌 세계의 독자들과 만날 만한 작품들을 써내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정말 뭘 들어올 때 열심히 좋아요. 잘 된다고요. 네.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어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른바 K 컨텐츠라는 큰 덩어리의 개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게 너무 좋아. 이제 이 관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한국의 것들이 이제 쉽게 외국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내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이 기회를 특히 이제 우리 출판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개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팬덤을 전 세계에다가 계속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에 맞는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남정미라는 작가의 작품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개인에 대한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이제 대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위력이 되겠죠. 근데 단지 국가 이미지에 대한 그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좀 트렌드를 따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인기가 같이 어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문화라는 것들은 굉장히 예민해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뭔가 문화적인 예술적인 부분에서 역량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로 흘러나가는 건데 근데 가령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기반을 못 만들고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미세하게라도 다시 밑으로 꺼지게 되면 흘러나가던 것들이 못 흘러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안에 되게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K 컨텐츠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K북, 그렇죠. K 리터러처, K 화장품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K 컨텐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책 그러면 그냥 종이책을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 그렇죠. 비즈니스다. 그리고 이게 담는 그릇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출판 컨텐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 세계 시장으로 잘 진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K 컨텐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얘기한 그 컨텐츠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출판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해의 출판 컨텐츠 그 어떻게 샵 올해 출판 동해안 키워드 하면 다정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계에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한 2, 3년 전부터 거의 텔레비전 뜨시면 다 나왔죠. 그분이 주시는 다정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정함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은 팀장님 또한 다정해야 된다. 떠나는 그 직원들을 붙잡는 당신의 열정과는 상관없어요.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팀장님들 또한 다정함이 탑재가 돼야 되는 이런 세계. 그리고 제재 혹은 뭐 영지 같은 지금 20대들, 3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얘기하면 좀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떠한 여성 MC들이 다정함을 꼭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질문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난감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법한 질문은 아예 공부를 해서 차단을 한다는 거죠. 남을 살피는 그런 다정함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정함을 얘기하면 정말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딱 우리나라에 보면 딱 한쪽 분야만 다정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딘지 제가 뭐 굳이 콕 집어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거기는 법과 정의만을 얘기하는 곳이라서 이 다정함이라고 하는 키워드 저는 사실은 올해 이제 그 왜 홍대 쪽에서 하는 그 북 페스티벌에서도 네. 키워드가 다정함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정함에 대한 책들을 저도 그때 행사를 진행하면서 많이 읽고 또 나온 다정함이란 그 단어를 쓴 책들을 주의 깊게 읽었는데 다정한 서술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게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가 쓴 책인데 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정함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다정함은 결국 문학에서 나온다. 책을 읽고 그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쪽에 다정함이 없는 이유는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전만 읽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이것도 얘기했다가 또 예, 저희 셋의 의견과는 다르고요. 홍순철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 사회가 다정함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맞아요.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왜 다정함이 없었냐? 다정함이 있었겠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어떤 이성 과학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기적 유전자의 시대가 지난 30년 동안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것이거든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엄밀한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기적이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구의 이론일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계의 이론이 되어버린 거죠. 다 밟고 일어서야 1등만 살아남는 시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급부는 아닐지라도 결국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키워드가 결국은 다정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정함 속에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 이런 세상을 좀 살아보고 싶어요라는 맞아요. 모든 민중들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쪽에서 안 되니까 이쪽에서라도 치고 나가서 저는 그런 파일을 좀 더 키워가야겠다. 출판 쪽에서 혹은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서 그런 방식으로 좀 다정함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정함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도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쭉 일관된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82년생 김지영, 아파, 고통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털어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제 대응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위로니까요. 그래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출판기가 그렇게 흘러왔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정함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요강 같은 거죠. 그러면 정말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서로에게 다정해야 해. 라고 지금 이렇게 키워드가 산출돼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방향으로 또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출판 이 키워드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키워드 몇 개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얘기하고 싶었던 키워드가 있어요. 네. 저는 올해 우리가 또 하나 함께 얘기해 볼 만한 키워드가 북클럽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고 북클럽. 맞아. 엄청 많아졌어요. 북클럽이 예전에는 이제 뭐 김영하 작가라든가 몇몇 유명 작가들, 뭐 장강명 작가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북클럽을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이게 이제 독자의 발견이죠. 출판사들이 직접 북클럽을 운영을 합니다. 민음사 TV라든가 맞아, 문학동네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출연자들이 이제 스타예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맞아. 막 어디 신문에 막 인터뷰도 크게 나오고 막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클럽이 독자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작가 그리고 출판사 생산자들이 직접 지금 찾아 나서기 시작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출판의 어떤 흐름에 되게 중요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민음이나 이렇게 이제 문동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보면 왜 샤이 독자들이 조금씩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어땠어요? 그런데 굉장히 막 지금 통찰이 깊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제 북클럽 그 키워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출판은 계속 독자를 상대하는 산업인데 독자를 여지껏 잘 몰랐다. 아하.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독자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 어떤 책이 8,000권쯤 팔렸는데 자랑인데요. 8,000권쯤 팔렸는데 삼국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만약에 한날 한시에 운동장에 모이라고 해서 8,000명이 그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해봅시다.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8,000개가 나오면 정말 다양한 것이고 한 1,000개쯤 나올 텐데 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우리는 여지껏 잘 듣지 못했다. 그냥 책을 내는데 급급해서 뭐 저도 출판계의 일원이지만 어쨌든 책을 내는데 급급해서 독자들의 소리를 잘 듣지 못했는데 이런 다양한 기술 어떤 베이스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독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된 것이죠.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데 결국은 제가 맨날 표현하는 건데요. 이 어둠 속의 빛처럼 숨어있는 독자들을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결국 북클럽이라든가 또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계속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독자들. 그래야 사실은 출판이 불황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살아나는데 왜 불황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독자의 발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북클럽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올해의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북클럽 사실 우리나라 이제 북클럽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세계 출판 시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같이 보니까 사실 영국에서 막 틱톡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책 홍보하고 이게 막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짧은 영상을 올려서 신간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역할은 오래된 구간들을 다시 소개하는 역할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그렇잖아요. 뭐 소셜 미디어는 책의 적이다. 맞아. 뭐 전자책은 종이책의 적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좀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찾아가는 게 그게 결국은 더 많은 독자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미나 함의가 저도 그러니까 북클럽이 가지고 있는 좀 잘 분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책이라고 하면 책에 대한 상상력은 뭐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먼저 쓰고 인쇄해가지고 일단 서점에 널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향성이죠. 그래서 시간차도 많이 두고 독자들이 결국은 읽어야 되잖아요. 작가가 쓴 글을 뭐 몇 달 지나서 뭐 때로는 몇 년이 지나서 읽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이 일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종이책 출판의 상상력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뭐 K 컨텐츠, 뭐 이렇게 출판을 컨텐츠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성이 생긴 거거든요. 맞아. 소통에. 그러니까 작가만 일방적으로 그렇죠. 독자들한테 뭔가를 발신하는 게 아니라 독자로부터의 발신이 거의 실시간으로 작가한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출판이 양방향성을 획득하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종이책 출판의 상상력을 넘어서 이 콘텐츠적 상상력, 콘텐츠로서의 출판의 상상력 속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요소들을 앞으로 좀 더 찾아내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책을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다시 책을 소통하게 만드는 창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북클럽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가입하는 이유는 혼자 읽었을 때 나 이거 제대로 읽었나 싶은데 성신 의견도 듣고 순철 의견도 듣고 동석이한테도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일단은 조금 내 의견을 이들은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막 무시하거나 부정하진 않는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